경제브리핑 불편한 진실이 여러분의 확실한 두통 치료제가 되어드리겠습니다. 경제 뉴스가 연예 뉴스처럼 쉽게 들리는 그날까지 경제브리핑 불편한 진실. 경제브리핑 불편한 진실 11월 22일 순서 시작하겠습니다. 저희 애청자 여러분들이 마음의 여유가 없으신 것 같아요. 최근에 박근혜 최순실 게이트 때문에 너무나 분노하셔가지고 공연 보실 생각도 안 하시나 봐. 그렇죠. 이 일 어쩌죠? 사실 좀 생뚱맞긴 해요. 이 시국에 공연을 본다는 것 자체가. 근데 그럴수록 또 살짝 머리를 식히는 것도 필요하지 않을까. 그렇죠. 저희가 지금 공연 2개를 초청하는 이벤트를 진행 중이죠. 첫 번째 공연이 연극이죠. 연극 페리클레스. 그리고 두 번째가 뮤지컬인데 클라운타운이라는 공연입니다. 그래서 두 공연을 초대권을 드리는 이벤트를 실시하고 있는데요. 다시 한번 공지를 해드리겠습니다. 이 연극 페리클레스는요, 12월 4일까지 서울 예술의 전당 토월극장에서 상연되는데 말 그대로 페리클레스를 다루는 연극입니다. 그렇죠. 경불진 애청자분들은요, 11월 26일, 그러니까 다가오는 토요일이죠. 다가오는 토요일 오후 3시에 공연을 볼 수 있고요. 총 5상을 저희가 모시거든요. 그래서 응모 방법이 보고 싶은 분에게 경불진 여기 팟빵에 보면은 좋아요 옆에 보면 공유하기 버튼이 있잖아요. 그렇죠. 이 공유한 사진을 스크린샷을 올려주시면 된다고 말씀을 드렸는데 아직까지는 참여가 그렇게 많지는 않아요. 그렇습니다. 아무래도 그날 광화문에서 촛불 집회가 열리잖아요. 네. 다들 거기에 가고 싶어서인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네. 하지만 이 표는 양도가 가능하기 때문에 곧 광화문에 가시더라도 뭐 부모님이나 다른 광화문 가지 못하는 분들에게 선물을 하셔도 되니까요. 참여해 주시기 바랍니다. 원래 화요일까지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목요일까지 해도 될 것 같아요. 그렇죠. 그리고 공연이 하나 더 있잖아요. 네, 서울대학로 동숭아트센터 동숭홀에서요 12월 16일부터 31일까지 공연되는 창작 음악극입니다. 클라운타운. 이 광대들이 90분간 잔잔한 감동을 주는 무대라고 하는데요. 경불진 애청자 초대 일정은 12월 16일 오후 7시 30분입니다. 이 공연은 아직 일정이 많이 남아있으니까요. 많은 참여 부탁드리겠습니다. 응모 방식은 동일합니다. 공유하기 스크린샷을 올려주시면은 저희가 10상을 따로 모실 테니까요. 많은 응모 부탁드립니다. 다들 박근혜 최순실 게이트 때문에 마음의 상처들 많이 입으셨을 텐데 이 두 공연 보시면서 그 상처 치유하실 수 있을 거라 저희는 기대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많은 분들 응모해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영화 예매 앱으로 하죠. 항공편은 최저가 검색 사이트가 있죠. 요즘은 탑승 수속도, 햄버거 주문도 터치스크린으로 직접 할 수 있어요. 그런데 말입니다. 오히려 너무 많은 일을 스스로 해야 하는 것 같지 않나요? 검색, 가격 비교, 예매, 보안 프로그램 내려받기, 소프트웨어 업데이트, 비밀번호 변경하는데 한 푼이라도 대가를 받나요? 세상은 분명 더 편리해진 것 같은데 왜 자유시간은 줄어들까요? 바쁜 현대인의 삶을 더욱 분주하게 하는 그림자 노동을 둘러싼 불편한 진실이 그림자 노동의 역습에서 밝혀집니다. 대가 없이 당신에게 떠넘겨진 보이지 않는 일들, 그림자 노동의 역습, 도서 출판 민음사. 그러면 오늘 꼭 챙겨야 할 경제 브리핑. 요즘 허리가 끊어지겠다 이렇게 얘기하시는 분들이 많아요. 디스크인가요? 단순히 디스크가 아니라 허리띠를 너무 세게 졸라매가지고 허리가 끊어진다는 얘기인 거죠. 허리띠를 왜 졸라매느냐? 쌀도 안 사고 고기도 안 먹고 커피도 안 마신대. 그럼 뭘 먹어요? 최대한 줄인다는 거죠. 특히 옷도 안 산다고 합니다. 이 얘기는요, 오늘 통계청이 밝힌 통계 자료를 보니까 나와 있더라고요. 올 7월에서 9월까지 전국의 2인 이상 가구당 식료품, 비주류 음료 지출이요, 작년 같은 기간보다 3.2%나 줄었대요. 식료품과 비주류 음료 지출은요, 지난해 4분기 이후 4분기 연속 줄고 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2003년 관련 통계가 집계된 이후 최장 기간 감소세다 이렇게 돼 있어요. 네.
물가를 고려한 실질 지출 규모를 보더라도요. 식료품 비주류 음료의 올 3분기는 5.1%나 줄어들어가지고요. 1년째 감소 추세가 이어지고 있대요. 도대체 뭐가 제일 많이 줄었냐 봤더니 채소 및 채소 가공품 이 품목에 대해서 실질 지출 감소폭이요 17.3%. 실제로 최근 몇 달 동안 배추나 무값이 너무 비쌌잖아요. 그렇죠. 아니 그러면 이렇게 채소나 뭐 이런 걸 안 먹게 되면 대신에 밥이나 고기를 많이 먹어야 될 거 아니에요? 근데 그것도 그렇지 않대요. 쌀을 포함한 곡물 소비도요 마이너스 7.9%라고 합니다. 8분기 연속 줄고 있대요. 또 육류 요즘 고기 본 지 오래됐다 이렇게 얘기하시는 분들이 많던데 실제로 마이너스 5.5% 4분기째 감소하고 있다고 합니다. 그러면은 채소도 안 먹고 고기도 안 먹고 곡물도 안 먹는다. 그럼 라면인가요? 진짜 다들 라면만 먹나 봐요. 라면에 대한 통계 자료는 없네요. 문제는 이렇게 밥만 안 먹는 게 아니더라고요. 커피나 차. 네. 요즘 커피는 필수다 보통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네. 근데 이게 필수가 아닌가 봐. 커피나 차 소비도요. 마이너스 5.7%래요. 이거는 15분기째 감소하고 있다고 합니다. 와, 15분기요. 제가 요 녹음을 하기 전에 한 경제지에서 아주 이상한 기사를 봤어요. 김영란법이 시행된 이후로 한우 농가의 주름살이 커지고 있다는 거야. 그게 무슨 얘기인고 봤더니 김영란법이 시행되면서 법인카드로 고기를 사주는 행위가 없어지다 보니까 일단 고깃집에서 매출이 뚝 떨어지고 그 영향이 한우를 키우는 농가에까지 갔다는 거죠. 근데 저는 고깃값 떨어진 걸 모르겠어요. 얼마 전에도 마트 가서 혹시나 좀 싸면 한번 먹어볼까 해서 한우 가격을 봤더니 여전히 비싸던데? 그렇죠. 왜 이런 기사가 나올까요? 육류 소비가 줄어든 게 요번이 처음이 아니잖아. 김영란법 나온 다음에 새롭게 생겨난 트렌드가 아니잖아요. 네. 아까도 얘기했듯이 4분기째 감소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전체적으로 경기가 나빠지니까 안 먹는 거지 단순히 김영란법 때문에 고기를 안 먹는다 이렇게 얘기하기는 힘들 것 같아요. 도대체 그 가격 떨어진 소고기는 어디서 파는 겁니까? 그러니까요. 근데 문제는 이렇게 먹지만 않는 게 아니라 입지도 않는데 다들 벗고 다니나? 아무튼 실질 소득이 작년 3분기부터 뒷걸음질 치면서요. 가계는 의료 관련 소비도 꽁꽁 닫고 있는데 전년 동기 대비 0.7%를 줄였다고 합니다. 근데 의료 관련 소비도요. 무려 14분기째 연속 감소래요. 의식이잖아요. 의와 식. 근데 사실 이거를 안 하고 우리가 살 수는 없는데 그렇다면은 이게 파는 사람에게 문제가 있다고 봐도 되지 않을까요? 왜? 가격을 너무 비싸게 매겨놓은 게 아닐까? 저는 그런 의심이 돼요. 그러니까 실제로 이 기사에 대해 이런 댓글이 달려 있어요. 물건 사러 갔다가 상품 가격 보고 그냥 돌아오기가 일수다. 가격 너무 비싸다. 이렇게 하소연하시는 분들이 많아요. 그렇죠. 다음 소식입니다. 3천만 명 이상이 가입해서 제2의 건강보험이다. 이렇게 불리는 실손의료보험 있잖아요. 이 실손의료보험에서 지난 3년간 13조 원에 가까운 보험금이 지급됐다고 합니다. 22일 보험개발원이 2013에서 15년 3년간이죠. 장기손해보험과 생명보험 전체의 실손보험 지급 자료를 분석을 해봤더니 1593개 질병에 대해서 약 13조 원의 보험금이 나갔어요. 오, 그렇군요. 질병 코드별로 구분을 해보면요. 실손보험금이 가장 많이 지급된 항목은 역시나 허리 디스크네요. 아까 허리 너무 쫄라매가지고 그런 거 아닐까? 이게 괜히 디스크가 1위가 아니구만. 3년간 9,400억 원의 보험금이 지급돼서 전체 7.3%를 차지했습니다. 뒤를 이어서요. 등이네요. 등 통증이 3.3%, 어깨 쪽이 2.6%, 요추 골반 탈구, 염좌 이와 관련된 척추 쪽 병이 2.4%, 목 디스크도 2.4%로 비중이 비교적 높았습니다. 전체 지급보험금의 25.7%, 3조 3천억 원이요. 상위 10대 질병에서 발생할 정도로 보험금 지급이 이들 질병에 집중됐다는 얘기죠. 오호. 근데 문제는 이런 실손보험금이 많이 지급되는 질병군들이 의료기관의 과잉 진료를 불러일으키는 비급여 항목의 비율도 높다는 점입니다. 비급여라는 얘기는 뭡니까? 의료보험 혜택을 받지 못한다는 얘기죠. 그렇죠. 보험개발원이 한 보험사의 2013-14년 실손보험금 지급 자료 중에 비급여 청구 정보가 입력
입력된 자료의 비급여 기록 72만여 개를 분석을 해봤더니 근골격계 질환의 전체 청구 금액 가운데 비급여 항목의 비율이 무려 87%. 우와. 그러면 이 얘기는 뭡니까? 실손 의료보험의 메이저 톱10 돈이 나간 것들이 대부분 의료보험과 해당이 되지 않는, 그러니까 실손 의료보험은 우리가 고스란히 돈을 내는 거잖아요. 그렇죠. 고스란히 낸 돈이 사실상 병원에 폭리를 챙기는데 다 들어갔다고 봐도 된다, 이런 얘기입니다. 아니 근데 보통 실손보험 가입하는 사람들은 의료보험으로 보장 못 받는 그런 질병을 보장받기 위해서 가입하는 거 아닌가요? 그렇죠. 어딘가를 다쳤을 때 80%, 90% 돈이 나오니까 그거를 대비해서 드는 거 아니겠어요? 그렇죠. 근데 방금 이 통계를 어디서 냈다고 말씀을 드렸습니까? 보험개발원이잖아요. 아, 다 이유가 있군요. 우리가 항상 통계 얘기를 할 때는 주최 측을 봐야 된다 말씀을 드렸는데, 당연히 얘들은 보험사를 걱정을 해주는 단체일 거 아닙니까? 그렇죠. 아니 보험 열심히 가입하라고 해놓고선 막상 이렇게 보험금 많이 타간다고 징징거리면 이거 어떻게 하라는 얘기예요. 당연한 걸 가지고 징징대는 거죠. 한 2년쯤 전이었나요? 아이폰 6에 불법 보조금이 대량으로 살포됐다, 이런 얘기가 화제가 됐었고요. 요것 때문에 이통사 전현직 영업담당 임직원과 이통 3사 법인이 기소가 됐었거든요. 네. 단톡법 관련돼 가지고 처음 기소된 사례라고 합니다. 근데 이 기소에 대한 선고가 오늘 나왔어요. 어떻게 나왔는지 아세요? 무죄겠지 뭐. 당연히 무죄로 나왔습니다. 오늘 서울중앙지법 형사 15 단독 최정진 판사는요, 단통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SK텔레콤과 KT, LGU+ 관련된 임원들에게 무죄를 선고를 했어요. 또 범죄 행위자와 법인이 같이 처벌하는 양벌 규정 적용으로 함께 기소된 이통 3사에 대해서도 무죄를 선고했다고 합니다. 아니 왜 무죄를 선고했을까? 최 판사는 이렇게 설명을 하더라고요. 검찰의 공소 사실에는 범죄 사실이 구체적으로 적시되어 있지 않고 검사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법관으로 하여금 합리적 의심을 할 여지가 없을 정도로 충분히 입증됐다고 보기 어렵다. 말은 참 어려운데 네. 한마디로 단통법에 허구가 많다, 뭐 이 얘기인 것 같아. 이렇게 이유를 밝혔다고 합니다. 이 사건은요, 방송통신위원회가 2014년 10월 단통법 시행된 직후 그해 11월에 이통 3사가 불법 보조금을 대량으로 살포해서 단통법을 위반했다. 그래서 총 24억 원의 과징금을 물리고 아까 얘기 드렸던 이통 3사의 임원들을 형사 고발한 그 사건이라고 합니다. 검찰 수사 결과 이들은 2014년 10월 31일부터 11월 2일까지 일선 휴대전화 판매점을 통해서요, 아이폰 6 단말기를 구매하는 고객에게 법으로 규정된 공시지원금, 이때 최대 30만 원이었거든요. 이 이상의 불법 보조금을 지급한 혐의로 기소됐다고 해요. 네. 법을 만들어 놨잖아. 근데 얘들이 어겼다며. 그렇죠. 그러면 벌을 줘야 될 거 아니야. 그렇죠. 검찰은 이렇게 얘기하죠. 당시 SK텔레콤은 최대 46만 원, KT는 56만 원, LGU+는 41만 3천 원. 원래 규정된 공시지원금 최대 30만 원보다 훨씬 더 많은 불법 보조금을 지급했으니까 처벌을 해야 된다, 이렇게 기소를 한 건데 법원에서는 이거 무죄다, 이렇게 선고를 한 거예요. 이게 뭔 얘기겠습니까? 단통법의 실효성이 거의 없다는 얘기를 하고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아니 이럴 거면 만들질 말든가. 그렇죠. 단통법에 법적 근거가 없다, 법원에서 이렇게 얘기한 것 같은데 조만간 국회에서도요, 단통법 폐지 관련된 논의가 시작된다고 하더라고요. 이 법원 판결이 어떤 영향을 미칠지 좀 살펴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근데 또 재밌는 게 아이폰 불법 보조금 관련해서만 기소가 됐다고 하셨잖아요. 그렇죠. 갤럭시는 아무 얘기도 없고. 맞습니다. 이것도 좀 의심이 가죠. 다음 소식입니다. 중국이 사드, 한국 내 사드 배치와 관련해서 보복에 나설 것이다, 저희가 방송을 한번 했었죠? 그랬었죠. 근데 지난달부터 한국 연예인들이 중국 활동 규제가 대폭 강화됐다고 합니다. 오호. 저희가 이슈가 됐던 게 7월로 기억을 하는데 그때 분명히 예상을 했었죠. 특히 연예 쪽, 한류로 먹고 사는 비즈니스 타격이 클 것이다. 아, 근데요, 금한영, 그러니까 한류를
그 많은 법령 이런 뜻이겠죠. 와, 이런 단어까지 나와버렸어요 이제는. 그래요? 오늘 중국 문화부 홈페이지를 보면요, 지난달부터 중국 공연을 승인받은 한국 스타들이 몇 명일까요? 설마 한 명도 없는 건 아니겠죠? 맞습니다. 한 명도 없습니다. 그래요? 사드 관련 중국의 제재가 본격화된 상황에서도 지난 7월에는 2개, 8월에 4개, 9월에 3개의 한류 스타 공연이 승인을 받아왔는데 10월에는 제로가 된 거죠. 베이징 소식통에 따르면요, 10월부터 한류 스타의 중국 공연이 전무한데 한류 규제 분위기 때문에 공연 신청이 줄어든 것도 있지만 중국 정부가 승인을 안 한 요인이 더 크다, 이렇게 전하고 있습니다. 아, 그렇군요. 최근 한 중국 기업이요, 중국 정부의 허가를 받지 못한 상황에서 한국의 아이돌 그룹의 공연을 진행하려다가 우리나라 돈으로 1,700만 원의 벌금을 물었대요. 아니, 벌금까지 물었다고요? 예, 그리고요, 공연 입장료의 2배에 달하는 배상금까지 지불을 해라, 이렇게 명령을 받았다고 합니다. 이건 다시는 하지 말라 이 얘기네요. 그렇죠. 전문가들은 이렇게 얘기를 하네요. 중국 정부로부터 한류 스타 공연 승인을 못 받을 경우 매표, 공연 모두 금지가 되고 공연을 강행할 경우에 엄벌에 처해질 예정이다, 이런 경고가 나오고 있다고 합니다. 거기다가요, 거액 벌금에다가 공연 면허 정지까지 거론이 되고 있고, 관객의 입장권 환불로 사고가 만약에 나면 주최 측이 전부 책임을 져야 된다. 한마디로 금한령이 대폭 강화됐다는 거죠. 아, 그렇군요. 아니, 우리도 예측할 수 있는 걸 정부에서는 왜 예측을 못하고 있을까요? 최순실이 시켰기 때문에 이것까지는 몰랐겠죠. 어제 저희가 트럼프가 대통령에 취임한 이후에도 암소 죽이기를 끊이지 않을 것이다, 이런 얘기를 드렸었잖아요. 네. 트럼프가 우리 방송 들었나? 오늘 재미난 발표를 했습니다. 트럼프가요, 대통령 취임 첫날부터 환태평양 경제 동반자 협정 있죠, TPP. 네. 이 탈퇴를 위한 조치에 나서겠다, 이렇게 밝혔대요. 21일, 그러니까 현지 시간이죠. 이때 공개된 2분 37초 분량의 영상 메시지에서 트럼프는 이런 얘기를 했다고 합니다. 우리 법을 바로 세우고 일자리를 되찾기 위해 취임 첫날 할 수 있는 행정 조치 목록을 만들라고 정권 인수팀에 요청했다, 이렇게 얘기를 했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무역 분야에서는 우리나라의 잠재적 재앙인 TPP를 탈퇴하겠다는 뜻을 밝힐 것이다. 대신 미국의 일자리와 산업을 돌려줄 공정한 양자무역 협정을 협상하겠다, 이렇게 밝혔다고 합니다. 네. 어제 저희가 나프타 탈퇴한다고 했는데 나프타뿐만 아니라 TPP까지 바로 탈퇴하겠다고 이렇게 밝힌 거예요. 공정한 양자무역이라, 참 말이 웃기네. 아무튼 트럼프 당선인은요, 지난 대선 유세 기간 TPP 탈퇴를 벌써 공언한 바가 있죠. 그리고 트럼프 정권 인수위원회에서도 TPP 폐기를 취임 100일 내에 우선 과제로 적시했는데 트럼프는 오늘 이거 100일이나 기다릴 필요가 뭐 있느냐, 당장 자기가 취임하자마자 탈퇴해버리겠다, 이렇게 밝혀버렸다는 얘기인 거죠. 네. 이 때문에 아직 미국 대통령인 오바마 대통령도요, TPP에 대한 의회 비준을 추진하지 않고 있대요. 어차피 비준해봤자 트럼프가 바로 탈퇴할 테니까. 그렇죠. 그리고 트럼프는요, 에너지, 규제, 국가 안보, 이민, 공직 윤리, 이거에 대한 입장도 밝혔다고 해요. 특히 주목해볼 분야는요, 에너지 분야. 트럼프가 뭐라고 했냐면요, 세일가스와 청정, 석탄 분야를 포함해 미국 에너지 생산 관련 일자리를 없애는 규제를 철폐하고 고소득 일자리 수백만 개를 만들겠다, 이렇게 밝혔대요. 아니, 석탄 앞에 청정이 붙는 게 되게 어색해. 청정이래요, 청정. 또 규제와 관련해서는요, 새로운 규제를 하나 만들면 기존 규제 2건을 반드시 철폐한다는 원칙을 세울 것이다, 이렇게 제시를 했대요. 이거 어디서 배운 것 같아. MB 때 느낌이 나는데요. 그러니까 말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내일은요, 지난번에 예고해 드렸듯이 트럼프 시대에 미국 경제, 세계 경제가 어떻게 되느냐, 이 중에 유가와 환율, 금리 얘기를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어떻게 하면 이 석탄 분야에서 고소득 일자리를 수백만 개나 만들 수 있는지, 그 마법에 대한 해법도 나오겠군요.
어느 날 갑자기 400억 원의 빚을 지게 된다면 어떤 생각이 들까요? 겨우 36살의 나이에 엄청난 빚을 지게 된 한 남자가 빚을 갚아 나간 장장 16년간의 세월을 책으로 썼는데요. 소설보다 가혹한 현실에 많은 독자들이 눈물을 흘렸다고 합니다. 중소기업 사장님, 예비 창업자, 지금 최악이다! 이렇게 생각하는 분들이 자신의 인생을 들여다보고 용기를 얻었으면 하는 바람에서 저자분은 이 책을 썼다고 합니다. 수많은 좌절에도 아침이 오지 않는 밤은 없다! 이러한 말을 남겼습니다. 독자 서평 중에는 위기 극복의 필독서가 될 것이다! 이러한 글이 있을 정도라고 합니다. 자세한 이야기는 어느 날 400억 원의 빚을 진 남자에서 만나실 수 있습니다. 도서출판 한빛비즈. 그러면 오늘의 섹션 시작할 텐데요. 오늘은 SRT? 이게 KTX의 대항마잖아. 그렇죠. 근데 SRT에 불편한 진실이 있어요? 아이고, 있더군요. 이 SRT 하면은 컴퓨터 프로그램을 생각하시는 분도 계시더라고요. 저는 전혀 몰랐는데 찾아보니까 SRT라는 프로그램이 있더라고요. 오, 그래요? 예, 근데 요게 수서발 고속철도 이런 의미라고 합니다. 수서는 어딘지 아시죠? 어딘지 알죠. 그 지하철 3호선의 종점이죠. 수서역 할 때 그 수서입니다. 이 SRT가요 12월 8일 이제 얼마 안 남았어요. 개통 행사를 하고 그 다음날 9일이겠죠? 정식 운행을 시작합니다. 아니 근데 고속철이다? 우리나라에 이미 KTX 있잖아. 그렇죠. 그렇습니다. KTX 있죠. 그렇기 때문에 이제는 고속철도가 두 개가 상업 운행을 하면서 경쟁을 하는 시대가 왔다는 겁니다. 어허. 우리나라에 철도가 들어온 게요 1899년이래요. 그러니까 구한말이죠. 구한말에 처음 들어와서 117년 만에 코레일과 다른 철도 운영사 간의 경쟁 체제가 막을 올린다. 아주 흥미롭죠? 그렇군요. 아니 그러면 SRT는 구체적으로 어느 노선을 다니게 되는 건가요? 네, 서울 수서역을 출발을 해서요. 화성의 동탄역 그리고 평택의 지제역 여기까지가 전용 레일이라고 합니다. 그럼 그 다음은 어떻게 가느냐? 천안 아산역 있죠. KTX 타고 가다 보면요. 천안 아산역부터는요. 이 레일을 같이 쓴대. 그래요? 네. 그러니까 경부 고속철도라고 그러죠. 이 경부 고속철도를 같이 쓰는데 SRT를 위해서 건설한 수서, 동탄, 지제역은 말 그대로 이 SRT만을 위해서 따로 만든 역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러면 얼마나 시간이 걸리냐 이거 궁금하실 거예요. 수서 부산이 2시간 30분, 수서 광주 송정이 1시간 40분. 요 광주 송정은 광주광역시인 거 다 아시죠? 경기도 광주 아닙니다. 그리고 수서 목포가 2시간 17분. 아니 그러면 KTX보다 좀 빠른 건가요? 맞습니다. 부산만 해도요 8분에서 10분 정도가 빠르다고 합니다. 하루 운행편은요 왕복 기준으로요 수서 부산이 80번, 수서 광주가 22번, 수서 목포가 18번이고요. 가격이 궁금하실 텐데요. 부산까지가 52,600원, 광주까지가 47,700원, 목포까지가 46,500원입니다. 아니 그러면 KTX보다 좀 싼 것 같은데요? 네, 평균 10% 저렴하다고 합니다. 구간이 짧은 천안 아산 구간은요 11,300원이거든요. KTX와 비교를 해봤더니 20%나 저렴합니다. 그렇군요. SRT가 개통이 되면요 KTX와 합쳤을 때 전체 고속철의 하루 운행 횟수가 현재보다 주말 기준으로 따져도 43%나 늘어난대요. 와. 주말에 KTX 타기 쉽지 않았잖아요. 그렇죠. 앞으로는 좀 편해질 것 같다는 얘기죠. 아니 그러면 광화문 촛불 집회에 더 많은 사람이 몰려올 수도 있겠네요. 그렇습니다. 그리고 일각에서는 이런 예측도 하고 있습니다. SRT가 개통이 되면은 고속도로와 같은 기존 도로에서도 정체 현상이 해소될 것 같다. 실제로 경부고속도로 타다 보면요. 천안까지는 굉장히 막히잖아. 그렇죠. 그러니까 천안에서 이제 전주, 광주 쪽 가시는 분들 쫙 빠지면서 그때부터는 조금 해소가 되는데 SRT가 개통이 되면은 그분들 중에 다수도 고속철을 이용할 수 있다. 이렇게 보고 있는 거죠. 아니 근데 저는 여기서 한 가지 의심드는 게 가격이 싸다고 그랬잖아요. 네. 그러면 승차 서비스나 이런 게 KTX보다 좀 떨어지는 거 아닐까요? 근데요. 다행히도 그 부분은 걱정을 안 하셔도 될 것 같습니다. SRT가 한 칸에 좌석이 54석인데요.
계산을 해봤더니 KTX보다 내석이 적어. 적어요? 네. 그래서 좀 더 넓어졌겠죠? 아하. 좌석 앞뒤 간격이 KTX보다 5cm나 넓대요. 지금 KTX를 타면요, 덩치 크신 분들은 무릎이 막 앞자리에 닿잖아. 그렇죠. 근데 5cm가 넓어지니까 상당히 쾌적하다고 볼 수가 있죠. 그리고요, 편의 시설들이 있는데 뭐 대단한 건 아니고요, 충전을 할 수 있는 콘센트가 다 있는 거야. 지금 KTX는 일반석은 콘센트 없잖아. 그렇군요. 그러니까 핸드폰이 배터리가 다 돼도 바로바로 충전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아니, 여기서 갤럭시 7 충전하다가 폭발하면 어떡해? 자기만 화상 입으면 되겠지 뭐. 그리고요, 요 좌석 왼쪽에 보니까 라디오를 들을 수 있도록 그렇게 돼 있더라고요. 그래서 이어폰만 꽂으면은 라디오를 들을 수가 있습니다. 자, 그리고요, 좀 특이한 점을 말씀을 드릴게요. SRT 전용 철로의 길이가요, 61km입니다. 수서에서 부산까지가 400km거든요. 근데 61km까지만 전용 철로예요. 근데 터널 구간이 무려 52.5km. 그럼 전체 철로의 86%입니다. 와, 전용 철로를 달릴 때는 거의 어둡겠군요. 그렇습니다. 특히 유련 터널이 대부분인데요, 지하 50m 아래에 건설이 됐다는 거야. 지하로 다니는 거였어요? 길이를 따져봤더니 세계 세 번째래요. 지하 50m인 것도 놀라운데 길이가 52km나 되다 보니까 세계에서 세 번째로 길다는 거. SRT 개통을 하면서 서울, 강남, 강동, 수도권 동남부 지역 주민들은 고속철도를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을 전망입니다. 수서역은 아까 말씀드렸죠. 지하철 3호선 분당 수서역 지하 통로와 연결이 돼 있고요. 동탄역에도요, 수도권 광역 급행철도 GTX라고 그러죠. 이 GTX와 역사를 함께 쓴다고 합니다. SRT 가격이 10% 싸다 말씀을 드렸기 때문에 당연히 KTX도 뭔가 보여줘야 될 거 아니야. 그렇죠. 뭘 하는 거 봤더니 얘들이 앞으로 마일리지 제도를 도입을 한대. 마일리지? 이게 원래 3년 전까지만 해도 있었어요. 근데 독점을 하니까 마일리지 적립을 해줄 이유가 없잖아. 그렇죠. 그래서 은근슬쩍 없애버렸거든요. 근데 다시 결제 금액의 5%를 마일리지로 적립해주는 정책을 도입을 했고요. 인터넷 특가 이런 거 있잖아요. 뭐 365 할인 이런 게 있는데 할인율이 5에서 20%였는데 이것도 10에서 30%로 소폭 늘어난다고 합니다. 그렇군요. 그럼 SRT가 10% 싸기만 하냐? 얘네도 장점이 있습니다. SRT를 운행하는 회사 이름은 SR이거든요. 주식회사 SR이에요. SR 책임으로 운행이 중지되면은 전액 환불은 기본이고요. 여기에다가 3에서 10% 추가 배상금을 준대. 아, 그래요? 그리고 이게 압권이야. 모바일 앱으로 예매를 하잖아요. 그러면요, 열차를 놓쳤어. 우리가 깜빡하고 열차를 놓칠 수가 있잖아. 차가 막힌다든지 아니면 집에서 좀 늦게 나왔다든지. 아, 시간 내에 못 가가지고. 그쵸. 근데 이거를 모바일 앱에서 5분 내에 반환을 하잖아요. 수수료를 안 내도 된대. 아, 다 돌려받는군요. 그렇죠. 그리고요, KTX도 반환이 가능하긴 했는데 역에서만 이게 가능했다는 겁니다. 역까지 와서 창구에서 반환을 해야 된다는 거죠. 당연히 그 시간마다 환불 금액이 차이가 나죠. 근데 SR은 5분 이내만 반환을 하면은 수수료도 안 내도 된다는 겁니다. 이건 좀 편리하네요. 네. SR이 고속철도도 이제 경쟁시대다 이 점을 부각시키고 있거든요. 근데 이상한 점이 있더라고. 보통 경쟁사가 나타나면은 기득권을 가진 기업에서는 반응을 보이게 마련이에요. 그렇죠. 근데 코레일은 마일리지를 다시 도입하고 인터넷 할인폭을 살짝 올린 것 말고는 일체 리액션이 없더라고. 뭐 경쟁 시대다 이러면은 KTX가 압도적이기 때문에 우리는 SR을 경쟁 상대라고 보지 않습니다. 이 정도 멘트가 나와야 정상이란 말이죠. 근데 너무 조용해. 제가 한번 살펴봤더니 이유가 있더라고. 어떤 이유예요? 자, 평택 지제역까지는 단독 레일인데 천안 아산역부터는 KTX 레일을 공유한다고 말씀을 드렸잖아요. 공유를 한다는 얘기는 뭡니까? KTX 레일을
빌려 쓰다는 얘기예요. 그렇죠. 서울, 부산, 경부선 철도 길이가 440km 정도 되더라고요. 그리고 아까 이 SRT 전용 구간으로만 따져도 400km. 근데 자체 레일은 61km밖에 안 돼요. 전체 비중으로 따져보니까 15% 수준이더라고요. 그러면 100% 중에 15%만 지네 거야. 15%만. 85%는 KTX 거야. 그렇게 되네요. 이걸 경쟁이라고 할 수 있을까요? 그러니까. 그리고요, SRT가 고장이 나면 어떻게 되는 거 봤더니 KTX 애들이 와서 수리를 다 해준대. 어이? 이거 뭔가 냄새가 나지 않아요? 그러니까. SR의 지분 구조를 살펴봤더니 답이 나옵니다. 최대 주주가 코레일이더라고. 코레일 지분이 무려 41%. 그 다음이 어딘고 봤더니 사학연금인데 31.5%. 그러니까 코레일과 지분 차가 굉장히 크죠. 기업은행이 세 번째인데요. 15%. 산업은행이 네 번째인데 12.5%입니다. 압도적인 대주주잖아요. 코레일이. 그렇죠. 이 정도면 자회사로 봐도 무방할 것 같아요. 이마트보다 작은 슈퍼 있잖아요. 이마트 에브리데이. 이마트와 이마트 에브리데이를 경쟁 관계로 볼 수가 있나요? 에이, 어떻게 경쟁 관계로 봐요? KTX와 SRT의 출발역이 다르다. 이걸 말씀을 드렸습니다. KTX는 서울역, 용산역에서 각각 경부선, 호남선이 출발하잖아요. 반면에 SRT는 수서역에서 두 방향의 철도가 모두 출발을 합니다. 근데 서울역, 수서역이 지하철로 이동을 했을 때 1시간이 약간 더 걸리거든요. 멀리 떨어져 있다. 그러면 서울 시민 입장에서는요. 강북이나 강동 거주자들은 SRT를 타기가 버거울 수가 있습니다. 그렇죠. 예를 들어서 이 PD님이 KTX를 타야 돼. 고속철을 타야 돼. 그러면은 이 PD님은 서울역을 갈 수밖에 없다는 얘기야. 그렇죠. 제가 수서까지 가려면 거의 1시간 반, 2시간 가까이 걸리니까. 그렇죠. 차 막히면 2시간 좁게 걸릴 수 있죠. 반면에 강남이나 분당에 사시는 분들은 서울역을 갈 이유가 없어. 수서역으로 가는 게 합리적이죠. 그러니까 상권과 소비자가 애초에 다르다는 얘기입니다. 이거를 경쟁이라 할 수 있습니까? 자, 수서 부산을 주파하는데 2시간 30분이 걸려서 KTX보다 8분 빠르다라고 SR은 강조를 하고 있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근데 이것도 당연한 겁니다. 왜? 서울역이 가까워, 수서역이 가까워, 부산에서. 그렇죠. 당연히 수서역이 더 아래쪽에 있잖아. 당연히 그럼 빠르겠지. 근데 그럼에도 이 숫자에는 불편한 진실이 있습니다. KTX와 함께 SRT가 생기면서 운행 편수가 아까 주말 기준으로 40% 이상 늘어난다고 말씀을 드렸잖아요. 그러면 레일을 천안, 아산부터는 같이 쓴단 말이야. 그렇죠. 근데 차는 더 늘었어. 그럼 어떤 일이 벌어지겠습니까? 병목 현상? 또는 자동차가 도로에서 막히듯이 막힘 현상이 일어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천안 아산역부터 병목이 시작된다는 거야. 같은 레일을 쓰기 때문에 당연히 차가 막히지 않겠어요? 그러겠네요. 보나마나 SRT를 타면 이런 방송을 질리도록 들을 겁니다. 우리 열차는 선행열차와의 간격 조정을 위해 잠시 정차합니다. 승객 여러분의 양해 바랍니다. 또 우리가 양해를 해야 될 것 같아. 그러겠죠. 지금도 KTX가 연착하는 사례가 종종 발생하죠? 근데 SRT가 더해진다. 안 봐도 비디오잖아. 그리고요. 이런 아주 디테일도 숨어 있더라고. SR이 지금 전차 선로. 이게 설비입니다. 어떤 설비냐? KTX 이렇게 지붕 쪽 보시면요. 왜 예전 전차 있잖아요. 전차를 보면은 이상한 막대기 같은 X자로 된 것들이 선과 이렇게 연결이 되면서 쫙 이렇게 켈브일카처럼 붙어서 가는 거 있잖아. 그렇죠. 이게 전기를 공급받는 설비거든요. 이거를 전차 선로라고 한대요. 근데 이 전차 선로에는 이 전기선뿐만 아니라 이 전기선이 지탱이 될 수 있도록 받쳐주는 거. 그러니까 전봇대처럼 생긴 철로 된 전봇대 같은 것도 있잖아요. 그렇죠. 이런 걸 다 포함을 한 개념이라고 합니다. 이거를 전차 선로라고 하는데
SR은 이거를 우리가 국산화를 이번에 SRT에 최초로 했다. 자랑을 한다는 거야. 아, KTX는 원래 다른 나라 걸 썼나 보죠? 떼제베 프랑스 기술을 우리가 지금 KTX에서 수입해서 쓰고 있잖아요. 그렇죠. 이 떼제베 기술을 그대로 들여와서 쓰고 있었는데 SRT에서는 우리 기술이다 라고 하면서 국산 설비를 들여놨다는 거죠. 근데 당연히 핵심 장비를 우리 기술로 만드는 거는 좋은 일이잖아요. 하지만 SRT의 경우 터널 구간이 52km나 된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52km면은 서울에서 천안을 갈 수 있는 거리 아닙니까? 그렇죠. 근데 전기 문제 불량으로 열차가 52km 구간의 터널 안에서 만약에 섰어. 이거 어쩔 거야? 영화 터널 보셨습니까? 영화 터널뿐만 아니라 요즘 개콘에 나가거든. 그거랑 네. 똑같겠네. 그리고 심지어 KTX도요. 제 기억으로만 한 두세 번을 터널 안에서 멈췄어. 실제로. 오, 그래요? 그래서 이 터널 안에 갇힌 승객들 공포의 2시간 이런 식으로 기사도 많이 나왔거든요. 근데 여기 52km짜리 터널에 갇히면 이거는 공포가 아니야. 응급 열차가 와야 돼. 이제는 응급 열차가 와야 돼. 그렇기 때문에 이 부분에서 철저한 검증이 있어야 된다는 겁니다. SR이 물론 시범 운영 이런 거를 수차례 했겠죠. 하지만 처음부터 바로 고장나는 물건 봤어요? 처음부터 바로 고장나는 물건은 드물다고. 그렇죠. 국산화했다. 이거 자랑할 게 아니라 안 쓸 수 있냐? 전기 설비 고장에 안전하냐? 이거를 검증을 해야 된다는 겁니다. 그리고요. 이거는 약간 부가적인 문제일 수도 있는데요. SRT 개통으로 아파트 값이 급등하고 있대. 그래요? 당연히 강남구 수서동 이 근처겠죠? 자고 나면 가격이 오른다는 거야. 실제로요. 신동아 아파트 여기는요. 지난 10월에 전용 면적 50평방미터 기준입니다. 지난 10월에 6억 7,800만 원이었대요. 근데 1년 전만 해도 5억 2천만 원. 1년 만에 얼마가 뛴 거야? 1억 6천만 원이 뛰었다는 겁니다. 1년 만에. 2014년에는요. 4억 원 선이었대. 그러니까 2년 만에 2억 8천만 원이 뛴 거예요. 와. 약 70%가 오른 거죠. 그러면 단순 계산을 해도요. 은행의 빚을 2억 7천만 원어치만 냈더라도 떼부자가 될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2년 전에 빚을 냈더라면 이럴 줄 알고 빚을 낸 분들은 근데 우리는 이럴 줄 몰랐지. 유동인구가 늘고 상권이 확대되면서 아파트의 가격이 오르는 거는 자연스러운 일일 수 있습니다. 문제는 SRT 개통을 빙자를 해서 부동산 가격을 터무니없이 올리는 일부 이해관계자들이라는 거죠. 물 들어왔을 때 놓아줘라 이러면서 일대를 들쑤시고 다니면서 작업을 하고 있다는 거죠. 그런데 경쟁이라는 게 진정한 경쟁이 아닌 것 같다 말씀을 드렸잖아요. 자회사인데 모회사랑 자회사가 무슨 경쟁이야. 그렇죠. 이게 뭐 블랙 코미디도 아니고 이들이 올려놓은 가격은 거품이 될 가능성이 크다는 겁니다. 지금 여기에 현혹이 돼서 혹시라도 더 오르는 거 아니야? 상투 잡을 가능성이 큽니다. 그렇군요. 조심해야 되겠네요. 혹시 기부해보신 적 있나요? 이런 질문을 하면 나 먹고 살 것도 없는데 기부는 무슨? 기부는 션, 정혜영, 김장훈이나 하는 거 아니야? 라고 하시는 분들이 많습니다. 하지만 기부는 돈 많은 연예인의 전유물이 아닙니다. 무료 기부 사이트 위시플렉스에 접속하면 누구나 기부천사가 될 수 있습니다. 어떻게 가능하냐고요? 위시플렉스의 나만의 위시에서 매주 마음에 드는 신상 10개만 고르면 됩니다. 물론 사는 것이 아니라 찜만 하는 겁니다. 그러면 기부머니 500원이 매주 생기죠. 이 기부머니를 경제브리핑, 불편한 진실 같은 프로젝트에 후원할 수 있습니다. 참 쉽죠? 보너스도 있습니다. 매주 추첨을 통해 골라놓은 신상을 최대 90% 할인된 가격으로 살 수 있는 기회도 제공합니다. 기부도 하고 신상도 챙기고 그야말로 꽉 먹고 알 먹고입니다. 이래도 기부는 나와 상관없는 딴 나라 이야기라고 하실 건가요? 당장 위시플렉스에 접속해
자랑스러운 기부천사의 이름을 올리세요. 마지막으로는요, 제가 요게 조금 오래됐긴 했는데, 페이스북 지인으로부터 연합뉴스 카드뉴스를 하나 공유를 받았는데, 참 의미가 있어서 여러분들과 함께 살펴볼까 합니다. 네. 빅맥 지수라고 아시죠? 네. 빅맥 지수 비슷한 게 스타벅스 지수라고도 있더라고요. 네네네. 스타벅스도 빅맥이랑 타게 전 세계 매장에서 거의 동일한 상품을 판매하기 때문에 가격 비교가 가능하잖아. 각 나라의 상대적인 물가 수준, 통화 가치 이런 게 비교가 가능하다는 얘기인 거예요. 그런데 오늘 얘기 드릴 것은 이 세계 각국의 스타벅스의 폐점 시간 도대체 언제 문을 닫느냐? 이것도 차이가 있대요. 아, 그래요? 서로 다른 생활 패턴을 엿볼 수가 있다고 합니다. 일단 최장시간 근로로 과로사가 잇따라 발생하는 일본 도쿄 있죠. 일본 도쿄에는 스타벅스 매장이 298개나 있대요. 근데 이 매장들의 평균 폐점 시간이 몇 시냐면 오후 10시 6분이라고 합니다. 네. 또 다른 나라들 어떨까 봤더니 대체로 9시면 문을 닫는데요. 특히 프랑스 파리 같은 경우가 가장 빠른 편에 속하는데 여기는 평균 영업 종료 시간이요. 오후 8시 52분. 상당히 빨리 닫죠? 그런데 서울에 있는 스타벅스 일본 도쿄보다 우리나라 서울이 더 많아요. 서울에 383개의 스타벅스 매장이 있는데 네. 이들 매장의 평균 영업 종료 시간이 몇 시일까요? 24시간? 24시간 안 하잖아요. 일단 연합뉴스가 조사해 본 바에 따르면요. 오후 10시 36분이래요. 서울에 있는 대다수의 스타벅스 매장은요. 문 여는 시간이 보통 오전 7시 그리고 문 닫는 시간이 오후 11시인데 백화점이나 대학교 이런 데 입점한 매장은 이보다 조금 빨리 닫고 그러니까 평균이 오후 10시 36분 이렇게 나타난다고 합니다. 네. 아니 일본 도쿄보다도 우리가 한 30분이 더 느리잖아. 더 늦게 문을 닫잖아요. 도대체 왜 그럴까? 왜 우리나라 스타벅스 매장만 유난히 늦게 닫을까? 일단 스타벅스 측에서는 이렇게 설명한대요. 각 매장의 영업 종료 시간은요. 수요에 따라 결정이 된다는 거예요. 사람들이 늦게까지 많이 오면 문을 더 늦게까지 연다는 얘기인 거죠. 그래서 스타벅스 코리아 관계자는요. 서울의 매장 영업 종료 시간이요. 유난히 늦은 거에 대해서 한국은 야근도 많이 하고 다른 심야 활동도 활발히 하는 그런 영향이 큰 것 같다. 이렇게 설명을 하더라고요. 실제로 우리나라 노동자들 일하는 시간이 엄청나죠? 2015년 OECD 자료 보니까 우리나라 노동자들의 1년 노동 시간이 2071시간으로 OECD 중에 멕시코 다음으로 가장 길게 일을 하잖아요. 네. 그리고 우리나라의 하루 평균 노동자들의 수면 시간은 7시간 41분. OECD 최하위라고 나와 있죠? 또 우리가 여러 번 얘기 드렸지만 우리나라 기업들의 조직 건강도도 전 세계에서 최하위다. 이런 얘기도 많이 나와 있고 가장 큰 원인이 습관에 대한 야근 때문이다. 이런 지적도 많다고 여러 번 전해드렸었죠. 네. 그런데 스타벅스 폐점 시간까지 이거에 영향을 받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늦게까지 일하고 한밤중까지 깨어있는 사람들이 많으니까 우리나라 스타벅스도 늦게까지 일할 수밖에 없다. 이런 설명인 거죠. 특히 이런 내용도 있네요. 전문가들 중에서는 우리나라가 주 5일째 근무를 하고 있지만 실질적으로 주 5일째를 하는 사람은 65%밖에 안 된다. 어우, 되게 낮네요. 우리나라 사람들이 근면하다지만 도대체 우리는 뭐시 중에서 퇴근 시간까지 퇴근하지 못하고 잘밤에 일을 하고 초과 근무에 대한 대가도 적절히 받지 못하고 일을 하고 있을까? 한 번쯤 생각해 봐야 된다. 카드뉴스는 이렇게 전하고 있습니다. 네. 잘리지 않는 것? 이거를 중하게 여기고 있겠죠. 그러니까요. 근데 잘리지 않기 위해서 야근을 한다고 하다가 오히려 가정에서 잘릴 수가 있잖아. 그렇죠. 건강에서 잘릴 수가 있고요. 명줄도 잘리고. 경제브리핑 불편한 진실 완주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하트 2첩, 댓글 남기기, 계좌 후원 등 다양한 방법으로 힘을 보태주세요. 계좌 정보는 경제브리핑 팟빵 공지 코너에 있습니다. 여러분의 응원, 콘텐츠로 보답하겠습니다.